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제2장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위해서요. 우리 경제학자들은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가정을 가지고 모형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모형 두 가지를 볼 겁니다. 하나는요,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29페이지에 경제가 순환돼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서큘러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플로우 다이어그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경제 주체는요, 크게 소비의 주체인 가게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가게라고 할게요. 가게. 자, 이 가게는요, 우리가 소비의 주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기업 이렇게 또 있습니다. 기업은 생산의 주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게에서는요, 우리가 물건을 소비해 기업이 생산한 것을 소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흘러가는 거니까 파란 색깔로 할까요? 굵게 합시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가 흘러갑니까? 라고 하면 생산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생산물 흘러가요. 그래서 요거를 생산물 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산물 시장. 자, 생산물 시장에서는 뭐가 이렇게 흘러갑니까? 라고 하면 기업들이 말 그대로 생산물 아웃풋을 생산해서 이쪽에다가 공급을 하게 돼요. 주로 뭐 자동차 이런 거 아니면 또 사과 이런 거, 뭐 노트북 이런 거를 생산을 해가지고요 공급을 해요. 이렇게 공급을 하면 그러면 이제 소비의 주체가 이제 우리 가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가게가 물건을 사요. 수요를 합니다. 소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물 시장에서는 우리 가게가 소비의 주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생산물이 이제 주로 우리의 주 관심사가 되니까 기업은 생산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산의 주체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기업이 생산해서 가게가 이렇게 물건을 사게 돼. 그 이면에 공짜가 없잖아요. 대가로 뭘 줍니다. 뭘 줄까요? 돈을 주지, 돈. 그래서 돈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피 같은 돈이에요. 그래서 달러나 원화 뭐 이런 것들이 화폐가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또 다른 시장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무슨 시장이냐고 하면은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물건을 만들 때 생산 요소라는 인풋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가게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요, 우리들은 생산 요소의 공급자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노동을 공급하거나 노동력을 공급해요. 아니면 자본을 공급해요. 여기 뭐 사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본을 공급하고요. 아니면은 땅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경영 능력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경영 능력, 이건 땅, 토지. 그리고 이거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본. 그리고 노동,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생산 요소 시장에서 우리가 가게는 생산 요소를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생산 요소를 이렇게 공급하게 되고, 그럼 그 이면에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생산 요소를 공급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 대가가 바로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우리 노동을 제공했다라고 하면은 거기 책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임금, 이건 노동의 대가로 지불하는 거고요. 자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지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땅지자예요. 렌트라고 하죠. 경영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산물 시장이 있고 생산 요소 시장이 있고요. 가계와 기업이라는 두 개 경제 주체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게 바로 경제 순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거기 뭐 나와 있습니다. 1달러짜리 지폐 한 장이 사람들 손에 거치면서 어떻게 되는가, 뭐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스타벅스를 가고 블러블러 나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나중에 이제 모형이 조금 더 복잡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에 우선 정부가 또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정부가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정부도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들어와서요, 뭐 기업이나 가게에다가 텍스를 부과해요. 텍스를 부과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정부 지출이라든가 이렇게 이걸 쏟아붓게 돼요. 그래서
정부는 생산의 주체라고도 하고요. 소비의 주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되면 여기 해외 부분이 여기 들어가게 돼요. 해외 부분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해외에도 물건을 공급해요. 그 해외에도 공급한다는 것을 우리가 수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해외에서 물건을 또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걸 바로 수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제 주체가 뭐 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라는 이 부분 모형에다가 정부가 들어오고 해외 부분까지 들어오는 모형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가계인 수요 그리고 공급을 하는 기업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배우고 정부의 역할까지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무역이라든가 이쪽으로 가면 해외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수출과 수입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두 번째 모형으로서요. 자, 우리 생산 가능 곡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은 그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학적인 분석 방법 사용하는데 이건 뭐 수학이라고 하긴 뭐 그렇고요. 그냥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살펴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름 자체에도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 국가가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가능한 한 영역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생산 가능 곡선에서는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작 처음 시작할 때 그 희소성이라는 게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희소성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한번 보시면은요.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그래프도 있는데 현실 경제에서 무수히 많은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되지만 단순화시킨 거예요. 자동차와 컴퓨터. 재화가 두 개밖에 없는 걸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수평축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있어요. 자동차 생산량 이렇게 있고 수직축에는 뭡니까 하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한 국가가 거기 보시면 생산하는 자동차 산업과 컴퓨터 산업에서 생산 요소를 모두 사용할 때 그 모두라는 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은 거기 보시면 Production, Possibilities, Frontier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P, C 이렇게 얘기합니다. Production이고요. Product라는 거고 Possibility, Curve 이렇게 해서 생산 가능 곡선 뭐 PPF 하기도 하고 생산 가능 곡선 커브에서 PPC라고도 합니다. 둘 다 뭐 혼용해서 쓰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주어진 그 주어진에 별표를 하시면 돼요. 주어진 희소한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생산 요소가 주어져 있는 거죠. 노동과 자본, 토지 이런 거 다 주어져 있습니다. 생산 요소와 생산 기술을 사용해서 최대한이야, 최대한.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랑 노트북의 양을 쫙 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밑에 보니까 자동차를 최대한 얼마나 생산할 수 있습니까? 하면 거기 10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거기 따로 뭐 있진 않죠. 그럼 요거는 자동차만 1000개 생산하고 노트북은 하나도 생산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끝은 어떤 변수냐면 자동차는 아예 생산하지 않고 노트북만 3000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어진 생산 요소의 일정 부분을 여기에서 만약에 자동차 생산에 좀 쏟아붓는다라고 하면은 공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는 이렇게 곡선으로 그렸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생산 가능 곡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라고 하면은 요거를 알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자동차를 하나 더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짜가 없어. 뭐요? 노동과 자본을 자동차에 투입했으니까 이만큼 노트북을 포기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여기서도 자동차 하나 생산하려고 그러면 노트북을 이만큼 포기해야 되고요. 여기서도요. 자동차를 하나 생산하려고 하면 노트북을 이만큼 포기해야 됩니다. 예, 이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우아형하잖아요. 이 얘기는 뭔가라고 하면요. 뭔가 하나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국가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생산 가능한 영역을 나타내는 것인데 만약에 X축에 나와 있는 이거 X제라고 할게요. X제. 그래서 X제를
더 추가로 한 단위 더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 반드시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한다라는 거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우하향한다라고 하면은요. 이 우하향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되게 중요한 건데 x제를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뭔가 y제를 일부 포기해야 되는 이 포기가 바로 대가예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만약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이렇게 생겼다 할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다 할게요.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x제를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서 y제를 이만큼 포기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앞에 거보다 우하향하는 정도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되면요. x제를 하나 더 생산하는데 y제를 많이 포기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포기해야 되는 건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대가가 발생한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요거요.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은 요 희소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맞습니다. 기회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생산 가능 곡선이 수평이면, 자, 수평이면 어떻게 될까요? 수평이라면, 이렇게. 수평이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수평이다라고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평이면, 생산 가능 곡선이 수평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있고, y가 있는데, 그쵸? 생산 가능 곡선이 수평입니다. 수평이에요, 수평. 수평이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평. 이렇게. PPC가. 그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x제를 하나 더 생산하는데 y제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y제가 줄지 않잖아. x제 하나 더 생산하는데 y제가 포기돼요, 안 돼요? 포기 안 해도 되네. 자,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평이다라고 하면은요. x제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산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는 대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x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수평이면 기회비용 x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y의 생산량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기회비용이 빵이고, 그 다음 기울기가 이렇게 점차 우하향합니다. 이렇게 우하향해. 그러면 점차 우하향할 때 이게 가파르게 우하향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바로 뭐다? 맞습니다. 기회비용이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냐면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이게 스텝 1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우하향할 때 이게 기울기가 우하향할 때 가파르게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PPC가 우하향하는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하면은 기회비용, x제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x제 생산에 따른 생산의 기회비용이 점차 커진다, 뭐 체증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기회비용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지 않고요. 거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을 이렇게 안 그리고, 너무 많이 이렇게 됐네요. 여기 살짝 보시면, 자, 생산 가능 곡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얘가 이렇게 있고, 다시 살렸습니다. 그랬을 때, 생산 가능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생겼다 합시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x제를 우리가 한 단위 더 추가적으로 생산한다 할게요.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y제를 포기하는데 처음엔 요만큼 포기해도 돼요.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요? 자, 좋아요. 이걸로 합시다. 요만큼 포기하면 되는데 x제를 한 단위 더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때 y제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는 y제가 요만큼이고요. x제 하나 더 생산한다 합시다. 그때 y제가 이만큼 포기해야 되고, 어떻게 돼요? x제 하나 더 생산하는데 포기하는 y제가
이만큼 커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 가능 곡선을 표현할 때 이거는 밑에 여기 원점에서 본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다 눈을 가지고 원점에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게 원점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기준이 있어야 돼. 이게 이쪽에서 보면 볼록인데 이쪽에서 보면 이게 오목이잖아요.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자 다시요. 생산 가능 곡선이 우하향한다라고 하면은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목하다라고 하면 기회비용이 x제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려고 할 때 포기하려는 y제가 점차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생산 가능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다라는 얘기는 x제의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이라고 할게요. 이 기회비용이 점차 어떻게 된다? 체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것은 지금 주어진 생산 가능한 영역들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곡선 상에는 최대한을 나타내는 효율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안쪽은 생산을 할 수 있어요. 생산할 수 있는데 우리 책에 보시면 D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 D와 같은 거는 생산할 수 있는데 더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안 한 거야. 왜냐면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X 생산을 더 늘리거나 Y 생산을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최대한 노력을 다 안 하는 거니까 이때는 낭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요거를 우리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요. 생산 가능 곡선 상해 안쪽에 있는 거는 비효율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생산 가능 곡선 상에 있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 밖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 나와 있는 이 C점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우리 32페이지에 거기 두 번째 달랑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생산 가능한 효율적인, 최대한이 바로 효율적인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효율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달러 거기 한번 보시면, 다섯 번째 달러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포기.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게 생산 가능 곡선에 나와 있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요. 자동차 한 대 생산할 때 발생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 수평이 되면 비용이 발생 안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면은 맞아요. X제 하나 생산하는데 비용을 더 많이 치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기회비용이 일정한 경우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경우, 오목한 경우에는 X제를 하나 더 생산하는데 포기하는 Y제가 점차 많아진다. 그래서 체증한다. 그런 표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은 뭐 이유는 나와 있죠. 이유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자동차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X축에 나와 있는 게 쉽게 얘기하면 축구팀이라고 합시다. 축구팀. 어떤 그 학교에서 1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축구팀을 수평축에 나와 있고, 요거는 합창이라 합시다. 합창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학교에 축구팀은 없었고 전부 다 이제 학생들이 다 합창 노래만 하고 있었다 합시다. 근데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뭐 손흥민, 뭐 차범근, 박지성 이런 친구들도, 이런 선수들 될 만한 분들도 다 여기 있다 합시다. 그러니까 자 선생님이 노래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손흥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노래보다는 몸이 근질근질거려 못 참겠는 거야. 밖에 나가서 뛰고 싶은 거야. 노래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축구팀이 하나 만들었다 합시다. 그럼 축구팀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은,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돼? 손흥민, 박지선, 차범근 이런 사람들, 뭐 류현진까지, 야구팀이 없으니까 류현진, 뭐 추신수 이런 사람까지 다 축구팀에 가게 되면 축구팀 하나 이렇게 더 만드는 데 있어서 치르는 대가가 별로 크지 않아요. 어차피 노래도 뭐 열심히 안 하고 노래에도 관심이 없는 걸 뭐. 그렇죠. 그런데 아주 축구에 적합한 사람들만 거의 가게 되니까 합창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대가 기회비용이 별로 크지 않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축구팀이 하나씩 더 만들어질 때는 기회비용이 점차 커요.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강제로 합창에 더 맞는 사람들까지도 축구팀이 더 늘어나면 대가가 난 노래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도 강제로 축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가가 이렇게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33페이지 거기 보시면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생산 가능 곡선이 일반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밖으로 봤을 때는 볼록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은 원점에서 봤을 때 오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세 번째 줄에 자동차와 노트북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동차 생산에 적합한 사람들이 이쪽에 처음에 뛰어들고 그 다음에 노트북에 적합한 사람들은 잘 이쪽으로 안 와요. 그러다 점차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노트북에 더 적합한 사람들도 뛰어들게 되다 보니까 그 적합한이라는 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들이 약간 이질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축구에 좀 더 관심 있고 재능 있는 사람과 합창에 관심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축구팀 하나 만들 때 합창팀에 대한 피해가 별로 적은데 이쪽으로 갈수록은 축구팀 하나 만드는데 합창팀에 커다란 피해를 가져다 주는 기회비용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고요. 34페이지 가보시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생산 요소가 주어진 이게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하나 더 생산하게 되면 반드시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트레이드오프 관계, 상충 관계가 발생하는 거, 그거 바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34페이지에 가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거 이제 효율성과 공평성 이런 데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거기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 그림은 경제 성장을 나타낸다. 경제 성장 밑줄 치시고요.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나타내는 것이었었는데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하면 요즘은 우리 아까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밖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하면 이게 무엇을 뜻한다? 맞습니다. 경제가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생산 가능 곡선과 관련해가지고는요, 그 마지막 단락이 나와 있네. 복잡한 어떤 경제 상황을 단순화시킬 수가 있고요. 희소성, 두 번째 줄 보세요. 효율성, 상충 관계, 기회비용, 뭐 경제 성장, 이런 것들을 다양한 어떤 정보를 여기에 반영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그림을 통해 가지고 경제학의 희소성과 효율성과 같은 또 성장과 같은 다양한 얘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그래프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